이거 좀 T적인 발언이긴 한데 본인이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나 이만큼 쉬어줘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상한데? 고등학생은 쉬는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는 시간 빼고는. 네. 입시 정보는 여러분 자녀 방에 있습니다. 유쾌한 밤! 유쾌한 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S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9학번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쾌한 밤 시청자님들, 스튜디오 S 구독자님들 많으시죠? 진행 맡고 있는 장현우 학생이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장현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대학 입시를 치러본 경험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학생들에게 과외를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들 문제점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창 시절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어릴 때부터 공부가 제일 쉬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 어떻게 잡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어머니께서 한 저녁 8시쯤 되면은 저를 항상 앉혀두셨어요, 책상에. 책상에 앉혀두시고 혼자 앞에서 책을 읽으시거나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항상. 저도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게 한 3, 4년 지속이 되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제 고등학생 끝까지 대입을 할 때까지 제가 저녁 8시에 놀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3, 4년 동안 그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사실 10살 때까지 3, 4년이면 인생의 절반이잖아요. 맞아요.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제 저한테 픽스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8시부터 한 10시까지는 이제 공부를 쭉 했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그 시간이 더 길어졌던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는 마지막 날 있잖아요. 그 날은 하루 종일 놀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또 그냥 그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와, 습관이 무섭네요, 네, 진짜.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혹시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항상 앉아있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어주신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앞에서 앉아서 뭐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그게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는 기초가 되는 공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를 쌓아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장래희망을 찾아야 된다. 꿈을 찾아야 학과랑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스포츠고 친구들이 너 말 좀 한다, 발표 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잘하는 걸 합치자 했더니 스포츠 캐스터라는 답이 딱 나온 거죠.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공부를 또 열심히 하게 됐고, 생각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사설 모의고사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그때 전교생 중에 이제 운이 좋게도 제가 국영수가 모두 1등급이 나왔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거죠. 기분도 너무 좋았는데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기점으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성취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거네요. 왜냐면 고등학교 딱 첫 시험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놀는 걸 좋아했던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고1 때 그렇게 모의고사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부모님께서 항상 너가 축구로 먹고 살 수도 있지만 공부는 항상 해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는 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성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어 가장 자신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국어 점수까지 이어지는 독서 방법 혹시 있을까요? 부모님이 또 어떻게 독서를 가르쳐줬는지도 궁금하고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막 책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책을 읽고 핸드폰이나 뭐 TV를 보시는 모습보다는 책을 보시는 모습이 더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 학습 만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그 마법천자문이라는 만화책을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한자에 관심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아신 거예요. 얘가 한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한자에 관심이 있는 걸 아시고, 그러면 한자 급수를 한번 따보는 건 어떻겠니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 좋아요 이러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렇게 어릴 때 한자랑 좀 친해지다 보니까 그 한자들이 나중에 국어 공부를 할 때 지문을 읽다 보면 분명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걸 읽어보면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가끔 옆에 한자를 써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한자를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유추가 가능해질 때가 와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생각했죠. 한자 공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뭐 학습만 하든 그냥 일반 독서책이든 가리지 말고 일단은 텍스트랑 좀 친해지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가 늘 잘 될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성적 정체기가 왔을 때 또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 이 마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뭐 고등학교 때는 하고 싶다 뭐 안 하고 싶다를 떠나서 그냥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쭉 밀고 가면서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고등학교 때도 점심시간에 공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정말로 그냥 맨날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러고 그걸로 뛰어다녔거든요. 스트레스를 다 풀었군요. 맞아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루를 풀로 쉬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너무너무 고생해서 하루 풀 오늘은 노는 날. 막 오늘 이렇게. 노르실래? 네. 뭐 다이어트도 아니고 공부 치팅데이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아. 여러분. 딱 그게 허용되는 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4일 치고 끝나는 날, 그 마지막 날, 그날은 인정. 그날은 이제 한 달 넘게 고생했으니까 하루 푹 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요. 네, 그래야 공부 패턴이 유지가 되고 쭉 이어 나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T적인 발언이긴 한데, 네, T긴 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내신 공부할 때 이제 1등을 하고 있었으니까 누워있고 싶을 때가 있으면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전교 2등, 3등, 4등 하는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머리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내가 지금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본인에게 공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해요. 대학생이 됐을 때 막 다른 사람들이 축하한다 막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도 상상도 해봤었고, 그런 것도 되게 기분이 좀 전환되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학원에서도 잠시 강사로 초중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했어서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봐왔어요. 네. 중하위권 아이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들도 좀 발견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네. 싶어요. 본인이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스터디 카페를 5시간 결제하고 5시간 있다 집에 왔어요. 공부할 시간이 5시간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친구랑 나가서 수다도 떨고 뭐 쉬는 시간에 뭐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하면은 그 5시간을 내가 공부한 5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보상 심리. 맞아. 이것도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내가 오늘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나 이만큼 쉬어줘야 돼. 근데 5시간 공부했는데 왜 10시간을 쉬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본인이 공부한 시간이 정말 내가 스스로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인지를 파악해보는 게 먼저예요. 중학생 친구를 가르치다가 이제 국어 시험 대비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과목은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다른 과목은 다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지금 내가 다른 과목 시험지 주면은 100점 무조건 맞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애가 그건 아니래요. 제가 그랬죠. 그럼 공부가 뭐가 다 된 거냐? 그래서 나중에 학생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공부가 다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는 시험 볼 때 항상 불안했거든요. 제가 시험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걸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갔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본인에게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고요. 고등학생은 쉬는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는 시간 빼고는. 네. 사교육하면서 과외랑 학원 많이들 고민하시거든요. 네. 어떤 거에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거는 정말 아이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르고 학부모님들마다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아이가 스스로 잘 못한다 하면 학원이 맞아요. 일단은 보내서 공부 습관을 길러와야 돼요. 하루하루 일정 시간 공부하는 연습을 들이려면 학원이 제일 좋아요. 근데 과외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러잖아요. 이 매일매일 하는 꾸준한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스스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과외를 좀 추천드리고요. 노베이스다라고 하면은 요건 학원이냐 과외냐 선택이 가능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녀의 성향이죠. 아이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갖춰진 틀 안에서 시너지를 잘 내는 아이인지, 아니면은 1대1 개인 면담을 통해서 수업을 했을 때 자기한테 맞춰진 수업을 했을 때 더 잘하는 아이일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얘기는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성향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한테는 낼 수 있는 효과는 저는 학원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공부 습관 잡는 게 좀 중요하고, 다만 너무 많은 학원을 보내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외 선생님 잘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 선생님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뭐고, 이 선생님이 뭐 궁금하시면 고등학교 때 성적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으면 훨씬 더 마음이 놓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확실히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주실 수 있으시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그냥 국어를 못해요가 아니라 문학, 비문학, 문법 중에 뭘 몰라요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과외 선생님을 구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알아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좀 아이가 좀 되게 막 소심하고 잘 이렇게 없는데 무서운 선생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과도 잘 맞는지를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고 남중생 남고생들이 또 형 같은 남자쌤이랑 하면은 오히려 시너지가 빡 날 때도 있어요. 진짜 형처럼 생각하고 그런 시너지가 나면 또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성별을 좀 맞추는 네. 듯한 기왕이면 기왕이면 네. 그 스튜디오 S에서 많은 교육 전문가님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많이 뵀죠. 그런 노하우를 받아서 부모님들에게 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자기주도 학습하는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꿀팁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진짜 애 낳으면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몇 개 있거든요. 오. 첫 번째는 계속 하고 있는 얘기지만 아이랑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 어릴 때도 생각해 보면은 항상 주말에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아빠한테 맨날 야구하러 나가자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나 싶어요. 피곤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네, 아이에게 부모님이라는 거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항상 입시를 하면서 뭐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이럴 때도 부모님이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셨기 때문에 든든했고 더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공부랑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공부를 불호 쪽으로 보내지 말자. 호 쪽으로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영어든 뭐든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즉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아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고 아이가 뛰어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불안세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아이의 핸드폰을 최대한 늦게 줘라예요. 저는 그 세 가지는 꼭 지킬 것 같거든요. 아이랑 친해지고 또는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핸드폰 늦게 주기. 전자기기를 최대한 늦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거든요. 뭐 제가 결혼을 언제 하고 애를 언제 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 학부모님이라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아이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교육과 입시 정보를 나누는 채널 진행자이자 서울대 입시를 성공한 학생에 들려주는 공부법 이야기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외우면 머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어렵다 하면은 제가 세 가지 길을 좀 정해드릴 수가 있어요. 입시 정보는 여러분 자녀 방에 있습니다. 유쾌한 밤. 유쾌한 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튜디오 S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9학번 장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영수 공부법도 듣고 싶기도 하고요. 네. 내신하고 수능을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국어 내신 같은 경우는 문학하고 비문학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문법도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법은 사실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개념을 한번 돌리신 다음에 문법 문제를 지속적으로 푸는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문법은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영어 단어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반복을 안 하면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 내신은 문학, 비문학 중에는 문학이 더 어렵습니다. 내신은 시랑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봐야 해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 내가 윤동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시에 들어가 보는 거죠. 시를 읽을 때 그런 거부터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시는 자유시다, 서정시다, 이 시에 쓰인 표현법은 서리법이다. 뭐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를 쓴 사람이 되어서 이 표현을 왜 썼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에 위에서 나온 표현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이것도 어렵다 하면은 제가 세 가지 길을 좀 정해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에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뭐 헤어진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가족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을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린 이걸 시에선 정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거를 찾으면 슬플 수도 있고 뭐 쓸쓸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까지 봐주시면 시의 뼈대가 잡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비유가 되었든 서리법이 되었든 자유시든 서정시든 여기서 이제 다 붙이면 시를 좀 읽기가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설은 시보다 쉬워요. 같은 방식으로 드라마 보듯이 보면 돼요. 내 눈이 카메라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소설의 내용을 이게 앞에 딱 띄워가지고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상상력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의 드라마 대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에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글의 구성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글의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과 지문을 연관시켜서 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교과서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 국어는요 조금 반대예요. 비문학이 더 어려워요. 그럼 비문학을 이제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친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지문을 너무 대충 읽어요. 그냥 훑어 읽어요. 지문을 읽는 시간을 7분에서 8분으로 두자. 충분히 읽자. 네, 한 문장 읽고 내가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 그 다음에 뒷문장을 읽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앞문장하고 연결을 시켜보고, 만약에 뒷문장에 예시가 나왔다라면은 예시랑 연결을 시켜서 문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시험 때 사용하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연습 때 이렇게 한 지문 한 지문씩이라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앞에 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아 이게 이런 뜻이어서 얘가 얘 때문에 나왔구나라고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는 순간에 비문학이 좀 감이 잡히는 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 문학은 시험에 나오는 작품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가장 유명한 작품들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동안 나와 있던 작품들을 분석하는 거, 기출 분석이라고 부르죠. 지금 고등학생 좀 나 급하다, 나 수능 얼마 안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 5개년 평가원 플러스 수능 이렇게 되면 6, 9, 11 3월까지 넣어주면 더 좋아요. 아직 국어 공부할 시간 좀 많다? 그러면은 천천히 최근 것부터 뒤로 넘어가시면 돼요. 최근 수능 뭐 학년에 맞춰서 11월부터 9월, 6월, 3월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은 똑같이 내신하고 수능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내신은 시간 싸움이에요, 정말로. 저도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볼 때 수학만 항상 종칠 때까지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서술형이 5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16번부터 20번 서술형은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잖아요. 왜냐면 틀리면 이제 감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학을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했을 때 개념과 심화 문제가 있잖아요. 심화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기본 유형 문제에서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센이라는 문제집을 되게 많이 좋아했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 센이라는 문제집이 개념 아래 유형이 딸린 문제들이 쭉 나와요. 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유형 문제들이죠. 저는 그 이제 시험 볼 때 그 센이라는 문제집을 노트에 풀면서 책을 한 4번, 5번 정도 돌렸던 기억이 나요.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과정이 나와야 돼요. 그 정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수학 내신에서 시간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약간 중하위권 친구들한테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게, 중하위권 친구들이 심화 문제를 다 맞추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전략을 수정하는 거죠. 기본 유형 문제를 다 맞추고 가자라고 했을 때 유형 훈련이 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수능 수학은 좀 얘기가 달라요. 시간이 넉넉해요. 시간이 무려 2배. 버리고 가나요? 무려 2배예요. 그동안에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 낸 문제들을 보면은 각 문제별로 어느 문제가 나올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유형. 그 문제들을 가지고 유형 연습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학을 크게 잘했던 편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어느 개념이 부족한 걸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해야 저는 수학 사고력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영어로 넘어가 보면은, 영어 내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본문 외우기가 정답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는데요. 요새는 외부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뭐냐라고 하면 독해 능력이겠죠. 다음이 아마 문법일 것 같아요.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모의고사를 푸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모의고사 풀지 마시고 단어부터 해야죠. 단어 많이 외우시고 꾸준하게. 제가 꾸준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 단어 좀 꾸준히 외워주세요. 경험담입니다. 네, 경험담이에요. 제발. 네, 단어도 그렇고 문장 공부도 그렇고 꼭 꾸준한 연습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영수 중에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 영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어랑 구문 해석을 가지고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최우선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은 그럼 교과서 본문은 이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무작정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외우면 머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보고 써보고 해석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지문이 어느새 눈에 익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문의 한 부분을 발췌해 놓았을 때 뭔가 빈칸을 뚫어놓거나 아니면 문장이 바뀌어 있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충분히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눈에 익힌다, 그다음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암기가 아니라 그걸 전 체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실은
뭐 모든 과목에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내신에서 좀 특히나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차선책으로 암기를 택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네가 암기하지 말랬는데 안 해왔다가 망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성적을 잘 받으려면 일단 듣기는 다 맞으셔야 돼요. 듣기는 사실 반복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잘 들려요. 일단은 수능에서는 여러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유형들이. 빈칸 추론, 순서 끼워 맞추기, 그다음에 무관한 문장 찾기, 그다음에 문장 집어넣기, 그다음에 장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신 연습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독해 실력이 늘 거고 수능 실력도 같이 함께 뛰어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 일반 고등학교 나왔어요. 경기도 맞아요. 성남에서 네. 자랐고요. 사실 공부 좀 잘한다고 하면 특목 자사고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않은 이유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승부욕이 되게 세요. 제가 누구한테 지는 걸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승부욕이 세면 지면은 다시 열심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놔버릴 것 같은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이제 자사고에서 조금 어중간한 성적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일반고에서 탑을 찍고 수시를 노리자. 그래서 이제 대입에 유리한 수시를 잘 치를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자사고와 일반고 중에 일반고가 더 낫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죠. 자기에 대한 걸 잘 알고 있었었네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같이 입시 설명회도 다니고 이러면서 되게 든든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결정한 걸 또 믿어주셨고, 네, 그래서 일반고에 진학을 해서 더 맘 편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은 당연할 거고 이제 그 현우님의 그 서울대 합격 비결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우선 저는 이제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언론정보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성적을 제외하고 서울대학교에 간 이유는 딱 생활기록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장래희망을 정한 게 고등학교 1학년 초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정한 이후에는 그냥 3년 내내 생기부를 미디어랑 언론으로 가득 채웠어요. 학교에서 도와주신 것도 많기도 했어요. 고3 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이제 학교에서 독서 토론 대회 같은 걸 하면은 저를 보고 사회자를 하라는 거예요, 결승전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대외 활동, 뭐 동아리 다 미디어 쪽이랑 언론 쪽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입시 쪽에서 많은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가 이제 전공 적합성 이런 단어잖아요. 사실은 전공 적합성이 그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입학 사정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언론정보학과라고 해볼까요? 제가 6대1이었거든요, 경쟁률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7명 뽑는데 42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42명의 생기부를 봐야 되잖아요. 생기부를 봐야 되는데 눈에 띄는 게 없으면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딱 보니까 야, 여기도 미디어, 저기도 미디어, 여기도 언론, 저기도 언론 이러면은 얘는 한 번 더 봐야겠다. 당연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수님들은 우리 과에 관심 있는 친구를 가르치고 싶어 하지 우리 과에 관심 없는 친구를 가르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기부에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아이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생기부가 한 단어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 생기부는 이거다라고 정리가 되면 전공 적합성은 끝. 그래서 생기부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